뭘 했길래 임신을 하고 와? 기도했더니 하느님이 넣어주셨다. 와이씨.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방법이 더 있냐? 야. 애엄마가 조심해야지. 여기 노르웨이의 항군부대한 한 여성 장교를 둘러싸고 다수의 군인들이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여장교가 복귀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라다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 마을 출신입니다. 우리 마을은 겨울이면 매서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밤이 너무 길어 어둠이 익숙해질 정도로 척박했어요. 어쩌면 그런 환경이 제 성격을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8살 때부터 여자애 치고는 참 사나워? 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구에서 일하는 거친 어부였어요. 어머니는 마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분 다 제게 여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부터 낚시를 가르치셨고 7살 때는 작은 목선 노 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프리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절대 꺼뜨리지 마라. 그건 내 힘이야.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공놀이, 눈싸움, 때로는 몸싸움까지. 제가 학교에서 주먹 다짐을 해서 교장실에 불려간 날, 아버지는 제 앞에서 교장 선생님께 묻더군요. 우리 딸이 왜 싸웠죠? 4학년 남학생들이 1학년 여자아이의 인형을 빼앗고 괴롭혔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집에 가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12살 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프리다는 학업에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육 시간에는 눈에 띄게 활기차요. 다른 부모라면 실망했을 테지만 우리 부모님은 오히려 제게 다양한 스포츠를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엔 축구였습니다. 마을 축구팀의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처음에 남자아이들은 저를 무시했지만 제가 첫 경기에서 3골을 넣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3살 때는 아이스하키를 시작했어요. 얼음 위에서 느끼는 속도감과 경쟁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재능이 빛난 건 15살 때 시작한 바이애슬론이었어요.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입니다. 남들은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와중에도 호흡을 조절하고 표적을 맞추는 순간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8살, 전국 주니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저는 엘리트 선수의 길에 올랐어요. 국가대표 후보로 발탁되어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꿈이 손에 닿을 듯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가 우리 마을 출신 최초의 올림픽 선수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너무 가혹하게 꿈을 앗아갑니다. 21살, 중요한 예선 대회 직전 훈련 중이었어요. 스키 바인딩 장비에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급격한 내리막길에서 제어력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 강한 충격이 발목에 전해졌어요. 끔찍한 통증과 함께 뚝소리가 들렸습니다. 발목 인대가 심하게 파열된 거였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겠지만 프로 선수로 돌아가긴 힘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어요.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예전의 움직임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으로 다리를 움직여봤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 속에서만 지냈습니다. 창문 커튼을 내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보기 싫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코치의 격려 전화도, 팀 동료들의 방문도 제게는 그저 상처를 덧내는 일이었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흘렀어요. 점점 살이 빠지고 근육도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프리다, 이제 그만 일어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뭔데요? 귀찮은 듯 물었어요. 입대 서류다. 이미 신청해놨어. 순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상태에서 무슨 군대? 농담하지 마세요. 제 다리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운동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몸은 아직 살아있잖냐? 움직여.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님마저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의 어깨가 늙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결국 저는 입대했어요. 다친 발목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받으며 기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5시 기상, 체력 훈련, 행군. 발목이 아파 때론 뒤처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군대의 규칙적인 생활과 훈련은 제 발목에 도움이 되었어요.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근력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소에서 만난 동기들은 다양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장교 후보생부터 저처럼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한 청년들까지. 그중 리사라는 여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첫날부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운동선수 출신이지? 바이애슬론 하던 프리다 맞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너 TV에서 봤어. 작년 주니어 대회에서. 내 사격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여전히 제 과거를 기억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리사와 저는 금세 친해졌어요. 그녀 덕분에 다른 동기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생각보다 제게 잘 맞았어요. 규칙적인 생활, 명확한 목표, 그리고 성취감.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에서 제 바이애슬론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교관은 제 사격 실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프리다, 너 타고난 사수야. 이런 안정적인 자세는 보기 드물어. 그 말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무언가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 2달 차, 체력평가에서 여성 훈련병 중 1등을 했어요. 발목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의지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기초 훈련을 마치고 배치된 부대에서 저는 더욱 성장했어요.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제 몫을 해냈습니다. 사실 그들과 어울리는 건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게 특별한 배려 없이 동등하게 대해줬고 그것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복무 1년 차, 저는 한 장교와 가까워졌어요. 그는 차분하고 지적인 남성이었습니다. 바이애슬론에 관심이 많다며 제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는 주로 부대 근처 마을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와 함께할 때면 군인이 아닌 그저 한 여자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거리와 시간이 우리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경험했지만 그것 역시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슬픔 속에서도 저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무 2년 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업군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찾은 안정감과 목표의식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군. 자랑스럽다, 프리다. 직업군인으로서 저는 더 많은 책임과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제 사격 실력이 인정받아 특수 임무 훈련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제 정체성과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복무 3년 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발목의 통증은 가끔 저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 생활은 제게 규율과 인내, 그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급했고 여성 장교로서 후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여성 신병들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제가 어떤 롤모델이 되었나 봐요. 프리다 장교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당당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군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마주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복무 7년 차, 저는 특별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주어진 긴 휴식,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다? 산? 외국? 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문득 어릴 적 꿈꿨던 곳이 떠올랐어요. 트롤툰가. 노르웨이의 유명한 절벽이죠. 트롤의 혀라는 의미의 이 장소는 바다에서 700m 높이에 위치한 바위 절벽으로 마치 혀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항상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 휴가가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에서 짐을 챙기며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배낭에 필요한 물품들을 넣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농담을 던졌어요. 프리다, 휴가 때도 산에 가다니. 역시 쉬는 법을 모르는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겐 쉬는 거야. 명령 없이 자유롭게 걷는 거. 부대를 떠나기 전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년 전 무너진 꿈을 안고 울던 그 소녀가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 안의 불길은 절대 꺼뜨리지 마라. 그래요, 그 불길은 여전히 제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요. 이제 그 불길은 꿈을 쫓는 열정에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불길을 안고 트롤퉁가로 향했습니다. 트롤퉁가로 떠나는 아침, 가슴이 설렜어요. 마치 오래전 바이애슬론 대회를 앞두고 느꼈던 그 흥분과 비슷했습니다. 배낭에는 3박 4일치 캠핑 장비와 식량, 그리고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군용 구급상자까지 모두 챙겼어요. 군 생활이 남긴 습관이랄까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날 하이킹은 순조로웠어요. 트롤퉁가 트레일은 초보자들도 도전할 수 있지만 왕복 28km에 10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만나는 다른 여행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걸었어요. 대부분 커플이나 친구들 무리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하이킹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첫날 밤, 허가된 캠핑 구역에 텐트를 치고 별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7년간의 군 생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전한 자유였어요. 그 밤 꿈에서 바이애슬론 경기를 뛰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에 도달하기 직전 눈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그것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출발해 정오쯤 트롤퉁가 절벽에 도착했어요. 절벽 아래로 펼쳐진 푸른 피오르드와 설산의 파노라마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며 잠시 다른 관광객들이 떠나길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한적할 때 절벽 끝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바위 그늘 아래 앉아 물통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목이 말랐어요. 시원한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절벽 끝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서양인 관광객들과 달리 동양인이었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딘지 귀여웠습니다. 남자는 절벽 끝에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혼자라 셀카만 찍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영어로 물었어요. 순간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절벽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손에 든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짓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몇 장의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그의 사진을 찍는 동안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구도에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의 사진을 잘 찍어주고 싶었어요. 사진을 확인하던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진석입니다. 그제야 그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리다예요.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진석 씨는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묘하게 즐거웠습니다. 그는 제게 부탁했어요. 절벽 끝에서 조금 더 용감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를 도와 절벽 끝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 팔을 잡는 그의 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제 표정에서 안심하라는 의미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절벽 끝에서 사진을 몇 장 더 찍어준 후 이번엔 그가 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어요. 군인의 본능일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절벽 끝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진석 씨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 대담함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사진 교환 후 그는 혼자 여행 중인가요? 라 물었고 답하며 저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역시 혼자였어요. 뭔가 공통점이 생긴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아쉽게 헤어졌어요. 사실 그때는 이게 우연한 만남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어요. 트롤퉁가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와 가파른 경사로에 신경을 쓰며 걸었어요. 약 2시간 후 중간 지점에서 잠시 쉬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 씨였어요.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함께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간간히 대화하며 걸었어요. 그는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7년째 일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했고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도 간략히 들려줬습니다. 바이애슬론 선수였던 것, 부상으로 꿈이 무너진 것, 군인이 된 과정까지.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봐도 세세한 감정까지는 전달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해가 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숙소가 달랐기에 아쉽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커피라도 마시면서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아침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하루를 정리하는데 문득 진석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군 생활이 길어지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진석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기분 좋은 대화하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날 일정을 공유했는데 우연히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피오르드를 따라 다음 마을로 이동하는 버스를 타기로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날 여행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버스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음식,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노르웨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종종 언어의 한계를 느끼며 대화했지만 점점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항구 마을에서 각자 숙소를 잡았고 저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두를 걷다가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뛰는 소리와 외침이 들려왔어요. 군인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좁은 골목에서 위험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10대로 보이는 소년을 쫓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쫓는 상황, 위험해 보였어요. 즉시 골목 모퉁이에 숨어 소년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지나치자마자 뒤따라오던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어요. 군대에서 배운 기술로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 제압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아이를 왜 쫓아요? 소리치며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석 씨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 지갑과 여권을 훔쳤어요. 소매치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전히 상황을 오판한 거였어요. 그를 놓아주며 사과했지만 이미 소년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진석 씨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신분증과 현금, 카드가 지갑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 오판으로 그가 중요한 물건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마을의 경찰이 외국인의 소매치기를 당장 찾아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숙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금이 다 없어졌을 텐데. 그의 상황이 걱정되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약 확인 이메일이 핸드폰에 있지만 카드가 없으니 지불도 못해요. 제 입에서 생각보다 빨리 말이 나왔어요. 제 숙소에서 같이 자면 되죠. 방이 작지만 침대는 2개예요. 제 말을 듣곤 진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제야 제 제안이 얼마나 직설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특히 군 생활에 익숙해진 저는 같은 공간에서 자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다른 나라의 일반인에게는 그렇지 않았겠죠. 특히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는요. 아,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진석 씨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에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대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녁 식사라도 제가 대접할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봐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진석 씨는 더 자세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서울에서 7년째 IT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느낀 압박감, 끊임없는 야근과 경쟁, 그리고 어느 순간 찾아온 공허함. 그는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자신의 삶이 행복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재충전이에요.
돌아가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바이애슬론 선수로서의 꿈이 무너졌을 때 느꼈던 그 공허함.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인생의 고비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석 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호스텔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의 예약 정보가 이메일에 있었고 호스텔 주인은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그가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 송금받으면 저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한국 친구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할게요. 진석 씨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처음 계획과 달리 다음날 하이킹 일정을 그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여행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획에 없던 동행이 생겼습니다. 진석 씨는 남은 10일 동안의 노르웨이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현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여행 일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피오르드 크루즈를 타고 베르겐의 항구를 거닐고 산악 열차를 타며 노르웨이의 아름다움을 공유했어요. 처음엔 번역기에 의존했지만 곧 간단한 단어들을 서로의 언어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맙습니다. 와, 아름다워요. 같은 노르웨이어를, 저는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요. 같은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행을 함께하면서 진석 씨의 성격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항상 제가 길을 안내하거나 현지 음식을 설명할 때 진지하게 들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거친 남성들과는 달랐어요. 그의 부드러운 성격과 따뜻한 미소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6일째 되는 날, 우리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해변 산책을 했어요. 해질녘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그를 향해 있었어요. 대답 대신 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어요.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있었지만 감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남은 여행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진석 씨는 자신의 가족, 어린 시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애슬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시간, 부상 후의 절망 그리고 군인으로서 새 삶을 찾은 과정까지.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오슬로의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고, 저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어요. 마지막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깊은 교감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현실이 다시 우리를 찾아왔어요. 작별 인사는 짧았습니다. 긴 이별 인사는 둘 다 원하지 않았어요. 진석 씨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프리다.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호텔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2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연이 이대로 마무리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훈련, 임무, 회의.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진석 씨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고 그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이의 미래는 없었어요. 복귀한 달 후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어요. 처음엔 여행 후유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군 의무실을 찾았어요. 간단한 진료 후 의사는 물었습니다. 혹시 생리가 규칙적인가요? 그 질문에 문득 깨달았어요. 생리. 마지막이 언제였지? 계산해보니 2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너무 바빠서 인지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임신 테스트를 권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받아들었어요. 부대 화장실에서 혼자 테스트를 했습니다. 긴장된 5분이 지나고 테스트기를 확인했어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저는 임신했습니다. 진석 씨의 아이를. 단 한 번의 관계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2줄. 분명한 양성 반응.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군인으로서 이런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직업적 위기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어요. 그에게 알려야 할까? 혼자 감당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와 함께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석 씨와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의 결과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며칠을 혼란 속에서 보냈어요. 동료들에게는 가벼운 감기라고 둘러댔지만 매일 아침 찾아오는 메스꺼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진석 씨에게 알려야 할까? 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임신 사실을 확인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석 씨에게 알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보내기 전에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간결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담아서. 진석 씨, 프리다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눌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갔고 저는 그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석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답장을 기다렸어요. 시차 때문인지 바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습니다.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그는 제 상태를 먼저 걱정했어요. 곧바로 영상통화를 요청했고 화면 속 진석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프리다,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제 상황, 군대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노르웨이로 갈게요. 당장 비행기 표를 알아볼게요. 놀랍게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먼저 제 건강을 걱정하며 모든 걸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모든 것이 복잡했어요. 지금 당장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진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훈련이고 뭐고 당장 갈게요. 그의 단호함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당장의 문제는 부대 내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임신은 곧 휴직과 보직 변경을 의미했어요. 면담을 통해 상관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진석 씨와의 통화 후 용기를 내어 중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대장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프리다, 무슨 일이 있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실을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임신했습니다. 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여군의 임신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미혼인 저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휴가 중에 만났어요. 중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의무대에서 정식 검진을 받고 인사과에 보고하겠다. 그리고 프리다, 개인적인 결정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었지만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무실에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몇몇 동기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의무대에서 정식 검진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은 임신 8주차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아기의 심장박동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뛰는 작은 심장 소리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제 안에 정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동기인 마르타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프리다, 병원에 갔다 온다더니. 무슨 일 있어?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응, 임신했어. 마르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누구? 질문을 끝맺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녀에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휴가 때 만난 사람이야.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어요.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대화가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식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몇 남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의의 여전사가 결국 그렇게 됐네. 항상 고귀한 척 영웅행세하더니 결국 휴가 가서 무책임하게. 참을 수 없어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 미안. 들리게 말했나? 그냥 항상 원칙을 내세우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 좀 아이러니하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 삶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당신이 판단할 자격 없어요. 그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미안하군. 그럼 그 외국인 남자친구는 어디 있는데? 책임질 생각은 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제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다른 동기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마르타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생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리다, 진정해. 저런 놈들 때문에 내가 문제 생기면 안 돼. 생활관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마르타는 침대에 앉아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휴가 때 만난 사람이 아이 아버지인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 책임질 생각 있어? 응, 알아. 오히려 그가 먼저 노르웨이로 오겠대. 마르타의 표정이 놀랍다는 듯 변했어요. 정말?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녀의 반응이 이해는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석 씨가 책임을 회피할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의 진심을 믿었어요. 마르타에게 진석 씨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반응까지. 마르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조심해, 프리다. 말은 쉽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문제야. 그녀의 걱정은 이해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진석 씨를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진석 씨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그는 이미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신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이 질문에 망설였어요. 아직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어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진석 씨 오면 같이 말씀드리려고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프리다? 웬일이니?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곧바로 느끼셨나 봐요. 무슨 일 있니? 괜찮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누구? 어떻게?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휴가 중 만난 한국인 남자, 짧지만 진실된 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임신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다음 주에 노르웨이로 와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버지에게 말해야겠다. 집에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큰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가장 두려웠어요. 항상 제게 강인함을 가르치셨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부대에서는 임신 사실이 공식화되었어요. 인사과에서는 제 상황을 고려한 업무 조정과 향후 휴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양극단이었어요. 일부는 축하해 주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처음에 저를 모욕했던 그 남군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렸어요. 외국인이 정말 올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진석 씨의 도착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머물 숙소를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진석 씨가 도착하는 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싶었지만 부대 일정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그에게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알려드렸어요. 그날 오후 부대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직 사관이 면회객이 왔다고 했어요.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석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하루 일찍 도착한 것이었어요. 진석 씨,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히 일정을 조정했어요. 당신이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감동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가 여기까지 와서 저를 찾아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리다, 이건 단순히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와 함께. 당신과 결혼해주세요. 면회실에 있던 다른 군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어요.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순간 다른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진석 씨의 진심 어린 눈빛만이 보였습니다. 진석 씨,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당신과 아이를 위해 여기 있어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제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 주었어요. 면회 시간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석 씨는 노르웨이에 한동안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아가고 부모님들께도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한국에서 온 거래. 프리다 때문에 일부러 왔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진짜 책임지려고 하나 보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마르타가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왔구나. 모두가 그 이야기뿐이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어.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마르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겠어. 내일 휴일이니까 점심에 다른 동기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해.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석 씨도 제 동료들을 만나는 것에 동의했어요. 다음 날 저녁 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타를 포함해 4명의 동기들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고 점차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진석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IT 엔지니어로서의 일,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과정까지. 마르타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프리다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인가요?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진석 씨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프리다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르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나머지 동기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데르스, 남자 동기 중 한 명은 진석 씨의 한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안데르스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내일 사격장에 가보는 건 어때? 우리 노르웨이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여주자. 처음엔 그저 친절한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타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군인들 앞에서 진석 씨의 담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진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좋아요. 사격에 자신 있어요. 한국 남자는 전부 군인이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진석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기들이 당신을 시험하려는 것 같아요. 거절하셔도 돼요. 진석 씨는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들이 당신을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들이라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동기들은 진석 씨 앞에서 일부러 화려한 사격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안데르스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어요. 한번 해볼래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데르스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석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안데르스가 총기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걱정되었어요. 진석 씨를 너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한 건 아닐까? 진석 씨는 조심스럽게 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안데르스의 지시를 따라 자세를 교정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발은 관역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진석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이 발사되었고 점점 관역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섯 발을 모두 쏜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역시 군인 경험이 있어서 금방 적응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안데르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네요. 집중력이 대단해요. 진석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인 앞에서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긴장감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격장을 나오면서 마르타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는 진심인 것 같아. 눈빛이 거짓말하지 않아. 그날 이후 동기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석 씨에 대해 궁금해하며 더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저를 모욕했던 그 남군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군요. 주말에는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진석 씨와 함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진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돼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맞이해 주셨어요. 진석 씨를 보시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분이 진석 씨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진석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배경, 가족, 직업 그리고 저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까지.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다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왜 우리 딸을 책임지려고 하나? 쉽게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진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다와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그 소중한 순간의 결실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제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진석 씨를 살펴보셨어요. 어머니는 조금 더 따뜻한 태도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이 질문에 진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프리다와 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싶어요. 물론 프리다가 원한다면 말이죠. 그의 말에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그가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프리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석 씨를 믿어요.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냉랭한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졌어요.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진석 씨가 자신의 어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 모두 바다와 연결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가 침실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석 씨는 손님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프리다, 그 사람. 책임감 있어 보이긴 하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아버지도 진석 씨를 인정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신한 예비 엄마가 되었고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진석 씨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제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자는 생각이신가요? 진석 씨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답했어요. 네, 솔직히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당신이 한국에서 새 출발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너무나 낯선 나라였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될 텐데.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진석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한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는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한국의 전통적인 보살핌 방식에 대해 들려주었어요. 산후조리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 후 3주 동안 엄마와 아기를 특별히 돌보는 전통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도 아기를 정말 사랑해 줄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정도는 되었어요. 부대로 돌아온 후 저는 중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임신으로 인한 휴직과 보직 변경은 불가피했습니다. 중대장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프리다, 군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있나?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난 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중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미래를 응원한다. 그날 오후 진석 씨가 다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기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안데르스와 진석 씨는 꽤 친해진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르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한국 갈 거야? 거기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녀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진석 씨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한국에 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 마르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쉬운 길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르웨이에 남아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진석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거나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진석 씨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 직장, 주거 환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IT 엔지니어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서울 근교에 작은 아파트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어도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간다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있고 새로운 가족이 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진석 씨, 한국에 가는 것. 정말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당신이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진석 씨는 노르웨이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지막 주말, 우리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부모님은 처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진석 씨를 맞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진석 씨에게 노르웨이 전통 술까지 내어주셨어요. 저녁 식사 중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진석 씨와 함께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멀리? 우리는 어떻게 손주를 보나?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도 모르는데. 진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프리다의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노르웨이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오실 수 있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이셨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자면서 어린 시절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이 집, 이 마을,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부대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휴직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동기들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마르타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정말 괜찮을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심이 섰어요. 괜찮을 거야. 진석 씨를 믿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안데르스와 다른 동기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해주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저를 모욕했던 그 남군도 다가와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모두가 저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어요. 진석 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서류와 비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석 씨가 보여준 진심과 책임감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어요. 출국 전날 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작별의 시간은 언제나 아프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화상통화도 하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꼭 보러 갈게. 어머니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내 안의 불길은 어디서든 타오를 거다. 자랑스럽다, 프리다. 그렇게 저는 노르웨이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갔어요. 진석 씨는 이미 한국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언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길은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진석 씨의 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와 포옹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배를 가리키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저는 가족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한글로 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노르웨이의 한적한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 순간 문득 내가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진석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프리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진석 씨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새 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가 사전에 임신한 저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침대는 더 편안한 것으로 바꿔놓았고 부엌에는 건강식품들이 가득했어요. 첫날부터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어야 했고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석 씨와 시부모님은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임신 중인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오셨어요. 미역국이라는 것인데 출산 후에도 먹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진석 씨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첫날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불안했지만 시어머니가 와서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어요. 시어머니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노르웨이 쿠키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임신 7개월 차, 저는 한국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진석 씨가 통역을 해주었지만 의사는 놀랍게도 간단한 영어로 저와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기는 건강했고 성별은 여자아이였어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상세한 검사와 친절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산모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출산 준비와 신생아 돌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진석 씨가 중요한 부분은 번역해 주었고 병원 측에서도 영어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석 씨는 매일 저녁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에 시부모님은 항상 격려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한국 문화의 가족 중심적인 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고 명절에는 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진석 씨의 친척들은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임신한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영양식을 준비해 오셨고 한국의 임신 중 주의사항들을 알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임신했을 때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것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요. 진석 씨가 번역해준 시어머니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히려 임신 중에도 차가운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임신 문화에 따라 따뜻한 음식을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배를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진석 씨의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를 허락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도 일정 기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기 용품을 쇼핑하고 방을 꾸몄어요. 진석 씨는 특히 아기 침대를 직접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딸이 편안하게 자야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아기,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할 작은 생명. 그 아이는 이미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 부모님이 노르웨이에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화기애애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곧 손자녀를 볼 기대감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셨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특히 낚시 이야기로 의기투합하셨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아기 옷을 함께 준비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예정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진통이 시작되었고 진석 씨는 침착하게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분만실에서 저는 생각보다 훨씬 긴 12시간의 진통을 겪었어요. 힘든 순간마다 진석 씨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딸 소율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프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진석 씨의 모습에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율이는 금발의 갈색 눈동자를 가진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어요. 출산 후 저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서 2주간 지냈습니다. 이곳은 출산 후 엄마와 아기를 돌봐주는 특별한 시설이었어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며 신생아 돌봄을 도왔고 산모를 위한 마사지와 영양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는 없는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편리함과 필요성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산후조리원을 방문하셔서 특별히 끓인 미역국을 가져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점차 그 깊은 맛에 익숙해졌고 몸에 좋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먹어야 우리 소율이에게 좋은 모유가 나와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진석 씨가 번역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혈연은 다르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출산 후 2주간 더 한국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소율이를 안고 노르웨이 자장가를 불러주셨고 아버지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행을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저희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프리다. 어머니의 말씀에 안도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낯설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석 씨와 소율이와 함께하는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우리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석 씨는 2주간의 육아휴직을 냈고 함께 소율이를 돌봤어요. 밤중 수유와 기저귀 교체, 울음 달래기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힘들었지만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프리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바이애슬론 선수였던 그 강인함이 이제 엄마로서도 빛나고 있어요. 진석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군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 단련된 인내심과 체력이 육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어요.
시간이 흘러 소율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 전통에 따라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진석 씨의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를 축하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즈음엔 저도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에 가서 혼자 장을 볼 수 있었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진석 씨는 제 발전에 항상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소율이에게 노르웨이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소율아, 이건 바다야. 그리고 한국어로는 바다라고 해. 두 언어로 세상을 알아가는 소율이를 보며 우리는 그녀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가족 중심 가치 두 가지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진석 씨가 퇴근 후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프리다, 노르웨이에 한번 다녀올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석 씨는 항상 제 마음을 읽고 배려해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가끔씩 고향이 그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피요르드의 맑은 공기, 고요한 숲,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품이 그리웠어요. 우리는 소율이를 데리고 노르웨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슬로까지 긴 비행시간 동안 소율이는 의외로 잘 견뎠어요. 부모님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소율이를 처음 안아보시는 부모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노르웨이 여행은 진석 씨에게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 바이에슬론을 했던 산길,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트롤퉁가까지. 소율이를 안고 그 절벽에 서니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그때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트롤퉁가에 오르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겠죠. 진석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나고 소율이가 태어날 운명이.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과 우연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이애슬론 선수의 꿈이 좌절되고 군인이 되고 휴가 중 우연히 진석 씨를 만나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다른 국제 커플들과도 교류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위로와 조언을 얻었습니다. 소율이가 두 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진석 씨의 가족들과 제가 사귄 외국인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율이는 이제 한국어와 노르웨이어를 섞어 사용하며 귀여운 문장을 만들어냈어요. 엄마, 나 밥 먹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직접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는 제 특기가 되었고 진석 씨는 제가 만든 노르웨이 연어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여전히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 방식이나 가족 행사에 대한 관념이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로 해결했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가족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소율이를 재우고 진석 씨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석 씨가 물었어요. 프리다, 후회하지 않아요? 노르웨이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걸.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고향이 그립고 적응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진석 씨와 소율이가 있어 행복해요. 진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감수한 희생을 잊지 않을게요. 항상 고마워요.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희생이라기보다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저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를 얻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그 불같은 성격이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 불길은 누구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렇게 저는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제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